조명 시험하러 들어간 무대 위에 제 딸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쪽은 아직도 북한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제 딸과 함께요. 저는 20년 동안 북한 묘향산의 비밀초대소에서 무대 조명을 관리했습니다. 김정은과 극소수 권력층만이 드나드는 그곳에서 저는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마라. 그 침묵의 대가로 제 가족은 굶지 않았고 평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명 점검차 무대에 올라갔을 때 리허설 중인 무용수들 사이에서 제 눈앞에 딱 멈춰 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딸 한소영이었습니다. 24살 평양예술대학을 갓 졸업한 제 외동딸이 제가 20년 동안 숨겨온 지옥의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 결국 제 딸을 그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숨 걸고 빠져나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진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고 원래는 평양인민극장에서 조명기사로 일했습니다. 전기와 조명 기술 하나만큼은 인정받았던 저는 40대 초반에 묘향산 비밀 초대소로 발탁됐습니다. 당시 저는 그게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묘향산 초대소는 겉으로 혁명 원로들을 위한 위안시설이라고 포장됐으니까요. 당에서 인정받은 충성스러운 기술자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묘향산 초대소는 김정은과 극소수 권력층만이 사용하는 산속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실내 극장, 온천, 심지어 헬기장까지 갖춘 곳이었죠. 김정일 때부터 내려온 저택이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유럽산 샹들리에, 이탈리아 가죽 소파, 러시아산 고급 술들이 즐비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조용히 무대 조명과 음향을 관리하고 공연이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무대와 객석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키면 됐습니다.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마라. 하지만 정리할 때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깨진 술병, 찢어진 의상, 무대 바닥으로 떨어진 피 묻은 휴지들. 그리고 객석 구석에서 울다 지쳐 잠든 젊은 여자들. 16, 1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어디서 어떻게 뽑혀온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대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중앙당 옥과에서 내려온 애들이다. 원수님 기분 풀어드리는 애들, 특별 공연단이래. 저는 20년 동안 그저 조명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며 침묵으로 살아남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그 대가로 제 가족은 평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제 딸은 예술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명만 비추는 사람일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제 딸이 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딸 소영은 평양예술대학 무용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죠.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묘향산에서 20년을 버틴 이유도 결국 딸의 미래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평양에서 묘향산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든데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에 중앙당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사진 찍고 다음 주에 다시 오래요. 무슨 공연단 선발이래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앙당 신체검사 예술대 무용과라는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20년 동안 목격해온 그 특별 공연단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개받은 중앙당 5과 여성지도원을 찾아가 평생 모아둔 달러를 뒷돈으로 건넸습니다. 우리 딸을 제발 빼주십시오. 제가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한도진 동무, 당신은 묘향산 초대소에서 20년 일한 검증된 충신이요. 그런 집 딸이니 당해서 믿을 수 있지. 탈락. 그런 건 없소. 오히려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먹고 살자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선택한 이 일이, 제가 쌓아온 충성의 경력이 결국 제 딸을 지옥으로 보내는 추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딸은 특별공연단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지방 공연 장소가 묘향산 초대소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손으로 켜고 끄던 그 조명 아래에서 제 딸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외면해온 그 눈물과 비명들이 이제 제 딸의 것이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아니, 후회가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을 바에야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요. 딸의 첫 공연날 묘향산 초대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고 저 역시 조명실을 몇 번이고 점검했습니다. 공연 시작 전 저는 조명실에서 객석 위를 내려다보며 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CCTV와 도청 장치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딸에게 특별한 감정을 보이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무용수들이 춤을 췄고 객석에선 박수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갈수록 무대 위로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음악 소리, 남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비명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조명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공연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무대 정리를 위해 극장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엔 고가의 술병과 깨진 잔들이 널려 있었고 찢어진 무용복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평양 장마당에서 어렵게 구해 딸에게 선물했던 은색 무용복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다리엔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을 지나가면서도 전선 점검 중입니다 라고만 중얼거리며 지나쳐야 했습니다. CCTV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경호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딸을 안아주거나 말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둘 다 끝장이었을 겁니다. 딸은 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면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 저는 평생 조명만 다뤄온 기술자였습니다. 무기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딱 하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묘향산 초대소 무대와 조명 설계, 그리고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중국과 연결된 밀수꾼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구했습니다. 월급 1년치를 넘기는 돈을 건넸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마침 그때 김정은이 극장 리모델링을 지시했습니다. 무대 조명을 전면 교체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주무대 조명 렉 전체 교체 작업을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기술자들을 다른 구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제 손으로 만진 조명이니까요. 무대 천장의 조명 레일, 지휘석 위 스포트라이트, VIP 관람석 상단 조명 박스. 저는 그 안에 김정은이 절대 눈치챌 수 없는 각도로 카메라를 숨겨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딸의 부은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작업 도중 위기도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갑자기 들이닥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천장에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이번 조명이 특별히 화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각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작업 끝에 공연장, VIP 대기실, 비밀 출입구 복도를 향해 3개의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3개의 눈이 김정은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마지막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정은, 이번엔 내가 너를 비춘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 이 조명이 내 목줄이 될 거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김정은이 묘향산에 올 때마다 저는 숨겨둔 수신기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조명실 구석에 숨겨둔 USB에 백업했습니다. 영상 속 김정은은 뉴스에서 보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몸에 붉은 반점에 연고를 바르고 약을 맞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환자였습니다. 간부들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무대 아래 아이들을 짓밟는 잔인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언젠가 제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USB 3개가 가득 찰 무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위부에서 묘향산 초대소에 급파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묘향산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전파가 포착됐다는 거였습니다. 전파 탐지 작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제가 아는 동료 기술자 한 명이 끌려갔습니다. 중국과 통화한 기록만으로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딸을 몰래 만났습니다. 새벽 2시 초대소 뒤편 산길에서였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5달째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같이 나가자. 아빠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이 몸으로 두만강을 어떻게 건너요? 아빠만 잡히고 저도 죽어요. 대신 아빠가 살아서 나를 지켜줘요. 그 영상 가지고 남조선에 가서 우리를 살려줘요. 딸은 제 손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평양 대동강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꼭 살아서 날 데리러 와줘요. 저는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USB 3개와 딸의 사진, 그리고 제가 만든 작은 미니어처 무대 하나만 가방에 넣고 묘향산을 내려왔습니다. 중국 밀수꾼의 도움으로 함경북도 바닷가에 도착했고 작은 밀수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는 저 말고도 5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밤바다는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높아 배가 뒤집힐 것 같았고 멀리서 북한 경비정의 탐조등이 바다를 훑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비정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다 엎드려. 선장이 소리쳤고 우리는 배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갔고 배 한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바닷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USB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평선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극기를 단 대한민국 경비정이었습니다. 구조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딸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채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영아, 아빠 살았다. 꼭 너 데리러 갈게. 동해로 구조된 뒤 저는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조사실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묘향산 초대소의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진 씨, 묘향산 초대소 무대 조명 책임자 맞습니까? 네, 김정은 공연장 조명을 제가 20년간 관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신분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묘향산 초대소는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기밀 시설이었으니까요. 저는 방수 케이스를 꺼내 USB 3개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김정은의 진짜 얼굴과 제 딸을 포함한 아이들이 겪은 일이 담겨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아이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김정은, 화장실에서 온몸에 연고와 붕대를 감는 초라한 모습, VIP석에서 간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장면들. 한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국제사회에 공개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딸이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상태로요. 또 다른 조사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영상으로 따님을 직접 구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영상이 공개되면 따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USB를 들고 한국에 오면 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이 영상은 뭐 때문에 찍은 겁니까? 조사관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도진 씨, 이 자료는 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개 여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따님의 안전도 있고 국제 정세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건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딸의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증거를 폭로해 수많은 소녀들을 구할 것인가, 딸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이건 너무나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딸의 소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탈북자 단체에서도 누구도 제 딸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영상 한 번만 퍼지면 내 딸과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지? 사진 속엔 딸의 손목만 찍혀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선물했던 은색 팔찌가 보였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딸이 인질이 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만난 한 후배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이 본 거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 딸만 지키면 끝입니까? 지금도 다른 소영이들이 끌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제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딸의 무용화와 사진을 붙잡고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영상은 아직 꺼내지 않겠다. 그건 딸의 마지막 생명줄이니까. 하지만 내 입으로 내가 본 지옥은 다 말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얼굴을 반쯤 가린 채로요. 김정은은 신이 아닙니다. 묘향산 초대소는 천국이 아니라 10대와 20대 아이들이 짓밟히는 지옥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지옥을 목격했고 결국 제 딸마저 그곳에 빼앗겼습니다. 제가 이 증언을 하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지금도 묘향산 초대소에 그리고 북한 어딘가에 갇혀있을 수많은 소녀들을 세상이 잊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한도진입니다. 묘향산에서 20년을 살았고 지금은 딸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다면 소영아, 아빠 여기 있다.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낳을 아이, 내 손주를 꼭 만날 거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북한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죽기 전에 저와 제 딸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통일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으며 지켜낸 것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북한에 남겨진 제 딸과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묘향산에서 직접 목격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